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성철 소장은 또 왜 뭐 시비 걸려고 그래요? 또 왜? 주말에도 출연하지 않습니까? 네, 배종찬 소장님하고 같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중 나오면 주말 안 나오고 주말 나가면 주중 안 나오고 자꾸 저 협박하세요. 자르려고. 네. 뭐? 케미를 또 자랑하시는. 네, 게시판에서도 좀 한 번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자, 각설하고 시즌2 오늘도 네 아니오 토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네 아니오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MB 정부 때의 인물 유인촌. 네. 오늘 이 유인촌 배우죠. 배우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는 또 전원일기로 기억되고 있는 배우인데 오늘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특보로 임명이 됐습니다. 자, 문화계 발전에 유인촌 특보 도움 된다 안 된다? 서용주 부대변인께서는요. 안 되죠.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예전 분 데려다가 여기 앉혀놓고 하여튼 도움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할까요? 예, 의견을 더 붙이신다면요. 유인태 전 장관이죠. 전 장관이 문화체육특보다 그렇게 쓸 사람이 없을까요? 이분의 어떤 품성도 품성이지만 당시에 MB 정부 때의 그 문화계 블랙리스트 부분들 결코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신 분인데 과연 또 그거를 망령을 부활시킨다?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장성철 소장님 기대가 됩니다. 도움 되죠? 묻지도 않았는데. 아니, 도움 되죠. 네. 가로 열고 도움이 됩니다. 아. 보수 우파 쪽 성향의 문화계 인사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뭐 그때 문체부 장관이었나요? 문화부 네. 장관이었나? 그때 하실 때도 좀 상당히 좀 편향됐다? 아니면은 좀 한쪽에 치우쳐졌다? 그런 평가가 좀 들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쪽 분들은 상당히 더 지원 많이 받고 그런 분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국정에 반영될 소지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는 도움이 된다. 장관으로서의 풍부한 경험, 네. 또 많은 드라마와 또 영화에 출연했던 그런 또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현 정부에. 근데 저는 이거 다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냥 과거의 인물들 한번 권력을 잡고 또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해봤던 분들이 또다시 나타나가지고 과거의 경험에 기반을 해서 또 뭐 어떠한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하겠다. 그보다는 더 새로운 분야의 문화가 지금 많이 뭐 불러일으켜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문화 쪽에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대통령께 조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특보로 임명돼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조언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장성철 소장이 추천해 줄 수 있는 문화체육특보라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 쪽이 예를 들면 다 진보나 좌파 쪽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뭐 BTS를 뭐 이렇게 세계적인 그룹으로 키웠던 분도 계시고 또 뭐 다른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 하는 거 어떨까? 여기 좀 덧붙이면 신사업 네. 쪽으로 해야 돼요. 신사업. 네. 그러니까 좀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윤석열 정부의 총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어떤 집권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지금 1년이 넘도록 문재인 정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MB 정부 2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 그러니까 좀 윤석열 정부다운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네. 윤석열 정부다운 국정 비전을 제시하고 인물도 새롭게 발탁하고 그래야 좀 이 정부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MB 정부 2다라는 것은 결국엔 윤석열 정부에서 누워서 침뱉기다. 인사를 보면 국민들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우파 쪽의 인재들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또 근무했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거의 다 초토화됐어요. 국정농단이라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한 번 거슬러서 MB 정권 때 국정 운영 경험을 해봤고 그때 인재들을 모셔다가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런 건 좋은데 좀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저 사람이 되면은 새롭게 문화 창달에 더욱더 많은 뭐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느낌상
에이 한 자리 챙겨줬구나. 그래요. 그런 생각이 그냥 고민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자리 주는 거 보면. 네. 자, 사람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자, 오늘 또 더 불거진 이슈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의혹, 이 논란인데, 자, 먼저 장성철, 이번에는 장성철 소장께 이 논란이 커진다 안 커진다. 그 두 가지만으로 나눠봐야 잠깐만요. 되는데 커진다 안 커진다로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요. 커진다. 커진다. 네. 자, 서영주 부대변인께 커진다 안 커진다. 이미 커졌다. 커졌다. 네. 네. 두 분 다 이제 커졌다라고 답변해 주시는데 어떤 김건희 면이?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그렇게 증폭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국정 운영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의 민원, 그다음에 정부의 검토, 뭐 여러 가지 뭐 공청회라든지 전문가들 얘기 다 들어가지고 예타까지 통과된 국정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안 해.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 경영 시스템이 좀 망가진 거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논란이 되니까 논란을 좀 빨리 차단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 그럴 건데 그 논란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니까 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말 몇 년 동안 검토해온 국정과제, 여러 가지 국책 사업 이런 것들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왜 만들어졌냐고요. 처음에 왜 검토됐냐고요. 두물머리 그쪽에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거 좀 만들어보자라는 의견이 제시돼서 처음에 검토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몇 년 동안 얘기 나눈 것은 다 이제 무산된 거 아니에요. 이게 맞나. 국정 운영 결정 시스템이 이게 맞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논란이 그런 면에서 계속될 수밖에 네. 없다. 서 부대변인께서는요. 왜 커졌다고 그랬냐면 오늘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전면적지화를 얘기하면서 이게 논란을 더 키운 면이 있습니다. 이 논란을 잠재우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이 포함이 되면서 주목도를 끌었죠. 왜냐? 대통령 배우자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이 예타 사업이 종점이 변경되는 거는요.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 자주 있는 일이다 하는데 20년에 딱 두 번 있었어요. 아니, 자주라고 안 했어요? 아니, 저희 의원, 국민의힘 의원께서 자주 있는 일이다. 주민들이 바라면 뭐 이거 종종 바뀐다 하는데. 드물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례적인데 이게 우연의 일치라 하더라도 갑자기 이 21년 5월에 모든 예타 사업으로 했던 게 양서면에서 종점이 끝나서 네. 이리 가자 했던 게 원래 종점은 양서면인데. 양서면이었죠. 이게 거의 한 8, 9년, 10년 가까이 검토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22년 1월부터 국토부가 강상면을 명시를 해서 공문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의혹과 의문이 있는데 그 종점의 땅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고 그것만 있는가요? 아니라 그 옆에 김건희 여사 오빠가 운영하는 법인이 매입한 땅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압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했을 때는 국민들은 의아한 눈으로 보는 것이죠.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철저히 밝혀서 이거는 국민들한테 이 대통령의 권한,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그다음에 카르텔에 대해서 그렇게 칼을 뽑아 들었는데 이 또 이권 카르텔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이게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전개돼 나갈까요? 제가 봐서는 이거는 심각한 게 이게 말이 꼬였어요. 처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직원 실수였다. 뭐 직원이 실무자다.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알았던 게 드러났고 그다음에 김성교 의원이 당시에 양평군수였을 때 이건 본인이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타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기재부 장관.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케이를 해줘야 할 수 있는 사업이 예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토부와 양평군수 둘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재부, 국토부, 양평군수 이 여기에다가 기재부 총리가 오케이를 하려면 특히나 종점을 바꾸려면 어디가 있겠냐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퀘스천 마크를 찾아서 가야죠. 진상규명이 됐는데. 그런데 장 소장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처음 이 의혹을 접했을 때의 반응이 허무맹랑한 소리다. 그리고 양평군에서 어공과 널공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확대한 데대로
근거를 가지고서 해명을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배종찬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자세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이 이해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 못하면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결정으로 보여서. 무슨 말씀이죠? 감정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원희룡 장관님이 이랬잖아요. 아니 나 정치 생명 걸 테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 걸어요. 그리고 우리 이거 그냥 백지화 안 할래요. 이래 버렸잖아요. 우리가 왜 백지화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야당이 의혹 제기하니까 그럼 안 할래요. 이래 버렸거든요. 이건 감정이죠. 전 정상적인 국가 정책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러면은요. 야당이 의혹 제기하면은 다 다른 국가 정책 다 안 할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오랫동안 논의돼 왔고 하남 양평 간의 고속도로 필요성은 강력하게 제기돼 왔는데 원희룡 장관이 어떤 해명 차원이긴 합니다. 아 이거 안 할래요 하면 그냥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관이 안 한다면은 뭐 안 하겠죠. 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서 부대변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봐서는 이거는 합리적으로 봐서 안 하면 안 돼요.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못된 짓입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국민들한테요. 21년 5월에 예타가 끝난 거는 양서면인데 당시에 네. 양서면이 B씨가 잘 나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B씨가 뭐죠? B씨가 이제 비용 편익인데 그 예타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뭐 평가 방식이에요. 비용과 편익. 투입하는 비용만큼 수익이 나중에 얼마만큼 날 것인가. 그래서 1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1 미만으로 되면은 좀 어렵다. 1 이상으로 1에 가까우면은 오케이. 이건데 양서면 쪽으로 해도 21년 5월에 예타 사업은 좀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B씨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정책적으로 그리고 지역의 어떤 현안들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다는 판단을 하면 오케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5월에 좀 B씨가 부족하더라도 오케이가 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민 불편을 해소해서 두물머리의 어떤 교통체증을 없애자라는 측면에서 고속도로를 해놓는데 갑자기 18km 떨어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갑자기 한 8, 9개월 만에 그 국토부 장관이 원희룡 장관이 들어서면서 이 정부가 들어서 바뀝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평군에서 그러니까 양평군에서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웃겨요. 국토부가 양평군한테 의뢰를 합니다. 어때? 그런데 양평군 좋습니다 하고 바로 보내요. 그런데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근데 하남시는 지금 화가 났어요. 우리도 좀 바꿔줘 했더니 조용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나 검토나 대하는 태도가 너무 양평군, 특히나 국민의힘 군수였고 김성교 의원이 지금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데 특히나 거기에 대통령 배우자의 땅이 있습니다. 네. 이건 누가 봐도 이거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원희룡 장관의 독단적인 결정과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정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당에서는 이 논란이 계속 지속이 되면 내년 총선에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아싸리 죄송합니다. 아예 이건 논의 대상에서 없애버리자라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속될 수도 있는 이슈니까요. 민주당에서는 물었으니까 이제 끝까지 가겠죠. 끝까지 가는 거는 당연하고요. 밝혀야죠. 그 끝이 어디인가. 네. 과연 이 종점에 말하자면 이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보통 보면요. 종점이 생기면요. 종점과 그 땅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취재를 해보면 그 종점이 딱 찍혀 있습니다. 그 땅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종점이 끝나는 지점은 대부분 신도시 개발을 해요. 다 이해하시잖아요. 988 종점 찍으면 거기서 도시 개발되고 네, 터미널이 더 생기는 늘어나면 거니까. 또 도시 개발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의혹이 크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또 모습이 많이 포착되는 두 인물이 추미애 전 장관, 이낙연 전 대표. 물론 추미애 전 장관이 대표직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분께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키워드로 달라고 했더니 장성철 소장께서는 힘내라 추미애라는 말씀을 주셨고 서영주 부대변인은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렇게 주셨는데 자,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사람, 국민의힘 쪽에서 가장 도움되는 사람이 추미애 대표인가요? 추미애 전 대표인가요? 자, 장성철 소장님 벌써 왜 힘내라 추미애라고 하셨죠? 추미애 전 대표의 판단과 결정은 민주당을 완전히 풍지박산 만들어 놓은 일들이 있어요. 풍지박산. 네, 드루킹 특검 알잖아요. 네. 댓글 조작 이거 국민의힘 쪽에서 한 것 같아요. 이거 조사해야 돼요. 했다가 차기 대권 후보 민주당에 싹
김경수 지사를 그냥 한 방에 보내버렸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주의에 꼬신 선거를 조작하는 그런 집단으로 공격받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윤 갈등.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이다.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이번에 지금 민주당 그냥 적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냥 총을 난사하고 있어요. 그냥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난사하고 이낙연 대표에도 난사하고 그냥 적이 누굴지 모를 정도로 그냥 다 이재명 난사하고 있네요. 대표에게는 난사하지 않지 않나요?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 편을 들어줘가지고 내년 총선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자기의 명예회복을 하겠다라는 그랜드 디자인 플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 당의 전반적인 주변 분들하고도 얘기 많이 나누셨을 거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의 지금의 행보 어떤 평가들이 대체로 나오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죠. 네, 아주 솔직하게. 추미애 전 장관이 듣고 있을지 모르는데 듣고 일단 계실 그래도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숨 쉬죠. 네, 좀 한숨 쉬는 더 분들이 자극적으로. 많아요. 자극적으로 할까요? 네. 구체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왜 이러지? 아실 만한 분이? 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5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당대표도 하셨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지금 본인이 하는 행동들이 정치의 신의와 도의를 벗어나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중진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의 화합과 어떤 통합을 저해하는 어떤 발언들이라는 걸 분명히 본인이 아실 거예요.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왜? 뻔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급할수록 돌아가라 한 겁니다. 물론 앞에 총선이 있고 그거를 통해서 도약을 해서 대선까지 바라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네. 이렇게 가시다가는요. 총선도 총선이지만 대선은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게 될 겁니다. 잠깐만요. 추미애 전 장관이 대선을 염두하고 있을 거예요. 대선 2027년에 그럼요. 추미애 전 장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총선이 이 추미애 전 장관한테는 매우 중요한 의미다. 저는 명예회복 이런 것보다는요. 교두보를 삼아서 이 교두보로 본인이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대선을 준비하는 거예요. 5선까지 했는데 어느 지역구 가서 6선 하면 뭐 할 겁니까? 물론 국회의장 그런 직도 있겠지만 정치인에게는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이 보시면은 정치적인 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말하자면 저격하면서 이런 정치적 욕심을 부린다는 건 선당우사의 정신에는 매우 벗어나는 일이다. 선당우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다. 그럼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는 상당히 귀담아 들을 가능성도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 그러면 당의 부담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추 전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조금만 자제해 주실 수 없냐. 이거 안 되나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전 장관만 놓고 보면 본인이 지금 악수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 가까워졌어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곤란해요. 추미애 전 장관의 이런 행동들을 가지고 아무리 강성 지지층이 지지를 한다 하더라도 추미애 전 장관을 앉는 순간 그러면은 당의 어떤 통합과 또 화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극대국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이런 상태에서 총선을 치른다. 못 치러요. 민주당이 잘 돼야 내년 총선에 이겨야만 이재명 대표도 대선을 꿈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총선에서 망가지면 다음 넥스트가 없습니다. 추 전 장관의 행보가 친명계에서도 상당히 좀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 부담스럽죠. 장 소장님 보시기에는 추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든 이렇게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국민의힘에는 어떤 영향,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추 전 장관이 국민적인 신망, 지지도가 좀 높은 분이 아니잖아요. 네. 검찰총장을 핍박한 사람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갈등과 분란을 일으켰어라는 인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진영이나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본인은 이번에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내 잘못 아니야라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킨 1등 공신이라는 좋은 글씨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한 내년에 나 총선 출마할 거야. 그래서 명예회복 할 거야. 그런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좀 방송에 좀 나오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냐. 논란되는 말을 이렇게 하니까 요즘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방송 나와서 자신의 논리를 얘기하고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내년 총선에
뭐 출마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시청자들 듣고 계시니까 추미애 전 장관 발언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퇴를 종용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과 좀 달라요. 아하. 본인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책에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게 인쇄된 활자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따지고 보면 추미애 전 장관께서 지금 좀 너무 과욕을 부리시고 있다. 좀 돌아가셔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근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하고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연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출신 인사분들 중에서 민주당 공천 못 받을 분들 다 모아서 비례대표 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5% 이상만 받으면 한두 석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민주당 내년 총선 리스크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허들이 몇 개 생긴 것 같아요. 조국의 허들, 추미애의 허들 또 다른 분들이 또 나올 것 같은데 그 허들을 어떻게 잘 이재명 대표가 정치력으로 잘 수습할 것이냐 무마할 것이냐 그것도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허들 네. 치울 겁니다. 장성철 소장의 분석은 추 전 장관의 등장은 민주당의 부담이 될 것이다. 허들이다. 네. 자, 또 한 사람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정말 발빠른 행보입니다. 호남을 다녀갔고 이제는 봉화마을을 거쳐서 평산마을까지 방문을 했는데 자, 대통령님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할 때요. 대한민국이 원칙과 상식의 세상으로 다시 서도록 못난 후배들을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적었다고 하는데 먼저 서 부대변인께는 지금 당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친명이라고 하는 의원분들도 계실 거고 비명으로 이제 또 이 이야기되는 의원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낙연 전 대표의 기국과 행보 당 내에서는 대체로 어떤 분위기입니까? 당내에서는 긴장하는 분들도 많죠.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근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지금 평상적인 행보입니다. 1년 동안 있었고 들어와서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본인 인사할 건 인사해야 되잖아요. 현충원도 가고 전임 대통령도 만나고 선친묘소도 가고 그건 통상적인 일정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안에서 빨리 만나 막 이러거든요. 물론 시급하게 만나는 거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이 지금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정리할 부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급이라는 게 당장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 되는데 자꾸 만나 안 만나 기다려 이런 좀 지리한 별로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억척이 안 생기게 네? 좀 화끈하게 이 당이 어려울 때 이낙연 전 대표가 도와줬다 이런 표가 날 수도 그러니까 빨리 만날 수도 안 있는데 도와주진 않겠죠.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상임고문입니다. 상임고문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하지 설마 당을 해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갖는 게 조금 이게 안에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솟보고 놀란다고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뭐 이재명 대표를 지켜가거나 뭐 어떤 세력을 규합해서 반세력을 할 것 같다. 이거는 너무 억지이고요. 네, 만나서 저는 역할 논의를 물밑 작업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만날 수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은 빨리 이낙연 대표, 전 대표, 이재명 대표가 안 만나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서로 좀 불편한 거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낙연 대표 측으로서는 만나면 좀 뭔가 얻어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뭐 굳이 썩 만나서 나에게 정치적인 이득이나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당대표잖아요. 민주당이 가장 큰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중요한 인물이 들어왔으면 일부러 어디를 찾아가서라도 만나서 포용하고 품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더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만나시라. 뭐 만나네 안 만나네 가지고 되게 이상한 해석이 많이 나오잖아요. 만날 거예요. 네. 만납니다. 곧. 네, 여튼 뭐 안 만나는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해석이 나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경남 양산을 찾아서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났습니다. 이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그래도 초대 총리이기도 하고 힘을 실어줬다. 정치적으로 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게감이 얹혔다. 이재명 대표보다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머리가 좋은 분들이 억지로 그냥 그런 해석을 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민주당 진영에 계신 분들 찾아오면은 다 거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당신한테도 좋은 말하고 당신한테도 나라 걱정하고 그렇게 민주 진영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본인이 하고 싶다. 그래서 옳은 사람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공천을 앞두고 갈등과 분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정치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마일리지를 쌓아놓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당 분위기는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비주류 5선 의원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한 인터뷰에서 유쾌한 결별을 언급했는데 최영주 부대변인 이거 당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냥 곧 분당하려고 하나 이렇게 봅니까? 분당은 없습니다. 각 의원들께서는 총선을 앞두고 분당을 한다는 거는 민주당이 잘 돼야 본인들도 공천 여부를 떠나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상민 의원의 유쾌한 결별은 결별이라는 건 헤어지는 건데. 본인이 유쾌하게 결별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는 당을 애정어린 쓴소리는 아니다. 당을 위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이게 무슨 소리야. 분당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전에 우리가 국민의당하고의 어떤 그런 정치 지형을 겪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앞두고 분당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합의점들을 보고 있다. 왜냐하면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아니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총선. 총선에서 승리는 결국에는 계파 간의 승리 이게 누구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이 승리해야만 그 다음에 본인들이 전리품을 얻을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분께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도 중요한 주제인데 두 분 말씀 뭐 한 번씩 들어볼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자, 두 분께 하고 싶은 말씀 키워드로 받아봤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께서는 방류 카르텔이다. 장성철 소장님께서는 일본 편들지 마라 이렇게 계신데 먼저 장성철 소장님 일본 편들지 마라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꾸 이제 국민의힘이나 정부 뭐 국무총리실에서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일본 자료 받아가지고 그대로 일본 측의 입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국민들은 야 이거 방류되면 생명과 안전 좀 위협받을 것 같아 걱정스러워 이러는데 자꾸 그냥 강요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래서 좋아요. 민주당이 선전선동하는 거 나빠요. 과학적인 데이터 전혀 없잖아요. 그냥 막 옛날 광우병처럼 선전선동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내년 총선에 유리하지가 않다. 보다도 객관적이고 국민 편에 서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나 이런 게 이제 일본 자료를 주로 참고해서 네. 정부 여당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일본 편들지 마라. 그래서 참고로 우리 시찰단이 간 자료 보고서를 내일 발표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일본 도쿄전력에서 자료 줬는데요. 우리가 자료 보니까 별 문제 없어요. 이거는 안 돼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다. 그것을 분명히 밝혀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께 여기까지 좀 같이 엮어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류 카르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지금 일본 오염수 관련 사안에 대해서 탄핵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탄핵 보통 김기현 대표 발언을 보면 저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다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속담입니다. 나쁜 말이 아니라요. 그게 뭐냐면 이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민주당이 규탄대회를 하는 것들은 정부가 일본 편만 들기 때문입니다. 국민 편 들어달라. 내려와서 민주당처럼 좀 비판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와 손잡고 일본한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안전성 우리가 국민들 불안해하니까 좀 기다려달라 제대로 분석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자는 건데 정부 일본 편만 드니까 저희는 계속 규탄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류 카르텔이 왜 그러냐면 한미일이 공조해서 방류를 묵인하고 있다. 왜냐 미국이 AI의 최대 지원국이잖아요. 그런데 태평양에 접한 국가 중에 미국이 유일하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묵인하고 있고요. 일본은 당연히 방류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에서 일본에 지금 대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미일이 이거를 방류 카르텔이 돼 있는 게 아니냐. 아무리 미일이 공조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80% 이상이 불안해하면 이거는 반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0초만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중국의 주장과 거의 똑같고 유사하거든요.
그럼 중국과 카르텔이 있는 겁니까 민주당은? 예? IAEA 지금 분담금 중국이 2등네요. 중국 2등이에요. 예? 그래서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3등이 일본인데 중국 2등이니까 중국과 카르텔을 플러스 타서 3이 더 세죠. 네, 여하튼 토론 카르텔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한 이야기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는 대선 불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서영조 부대변인 평가를 해주셨고요. 뭐 기사 시나라가 먹는 소리 나는 귀신이 거는 시 나락을 까먹는다고 네, 해서 이건 전혀 아니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머리 거죠. 먹는 소리다. 예, 그렇게 또 이해를 예. 청취자분들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